끊어내세요. 그 이름도 그 자리도 전부. 아직 끝난 줄 아세요? 지금부터 제가 시작합니다.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어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더러운 걸 내가 왜 계속 걸고 있어야 하는지 당장 내놓거라. 예, 내가 지금 무슨 얼굴로 이 병원에 다시 발을 디디는 게냐? 한결재단 병원 1층 로비 한복판. 점심시간을 맞아 진료 대기실 의자마다 환자분들이 빼곡히 앉아 계시던 그 시간에 시어머니 황금순 명예의 사장님의 손이 제 목에 걸려있던 의사 출입증의 끈을 거칠게 잡아당기셨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툭 하는 짧고 메마른 소리와 함께 질긴 검은 끈이 제 목덜미를 스치며 끊어졌습니다. 서늘한 통증이 목 피부를 한 줄로 그어내렸고 출입증은 매끈한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굴러갔습니다. 어머님은 구두의 뾰족한 앞코로 그 출입증을 툭툭 2번 건드리시더니 이내 구두굽을 들어 그 위를 아무렇지 않게 지그시 밟아버리셨습니다. 조용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로비 전체가 그 낮은 목소리 하나에 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접수창구 뒤에 간호사 선생님들은 모니터에 얹어두었던 손을 슬며시 멈추셨고 복도 끝에서 걸어오시던 보호자분들의 걸음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정아린입니다. 이 병원 흉부외과 소속 의사이자 이 재단의 며느리라는 자리에 이름 석자가 올라있던 사람. 오늘 아침 법원에서 이혼 서류 접수를 마치고 정문을 나선 지 정확히 45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그 사이 재단 본사 비서실이 병원 전산실로 어떤 연락을 했는지 저의 진료실 문은 이미 잠겨 있었고 전자차트 접속 권한도 끊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옆에 서 있던 남편 윤태경 이사가 그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만 고개를 살짝 까딱이며 내린 지시였습니다. 보안팀장에게 연락해 정 선생 관련 모든 시스템 권한을 즉시 차단하라는 내용,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정 선생을 정문 밖으로 정중히 모시라는 내용. 정중히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유난히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덩치가 좋은 보안 요원 2분이 양쪽에서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압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소나기였지만 로비 한가운데라는 점을 의식하신 듯 겉으로는 최대한 부드러워 보이게 팔꿈치를 가볍게 고정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에 담긴 힘은 제가 아무리 발끝에 무게를 실어도 한 뼘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구둣발이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질질 밀려났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놀라 고개를 돌리셨고 소아과 대기구역에서는 어린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의 손가락이 저의 하얀 가운 가슴 쪽에 수놓인 재단 로고를 거칠게 긁듯이 밀어내셨습니다. 고아 출신 주제의 재단 며느리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 7년을 버텼으면 그것만으로도 과분한 은혜이거늘 감히 이혼 소리가 내 입에서 먼저 나오더냐는 말씀. 말끝마다 구두 앞코가 바닥을 가볍게 찍는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대리석 벽에 그 소리가 반사되어 로비 천장 높이까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팔이 꺾인 통증에 미간이 살짝 좁혀졌을 뿐, 단 한 번도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어머님의 두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제 가슴이 짧고 거칠게 한 번 뛰었고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술 안쪽을 가만히 깨물어 그 떨림을 눌러두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정문 회전 도어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로비 상단 한복판에 걸린 대형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진료 안내와 병원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던 그 화면이 오늘따라 유난히 제 시선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은 이미 승리감에 취한 발걸음으로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쪽을 향해 돌아서 계셨습니다. 뒷모습이 느긋했고 목덜미에서 풍겨나오는 공기에는 한 줌의 긴장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문 앞 계단 끝까지 밀려나서야 보안 요원들의 손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가볍게 쓸어 넘기며 저는 가방 안쪽 깊이 숨겨두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미리 준비해둔 어떤 앱의 아이콘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지 끝이 그 아이콘 위에서 잠시 머물다가 주저없이 한번 두드려졌습니다. 저는 로비의 유리문에 비친 저 자신의 실루엣을 한동안 응시했습니다. 목 피부를 스친 붉은 생채기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흐릿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살짝 뗀 채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저 두 사람의 발걸음이 아마 가장 높은 곳에서의 마지막 산책이 될 것이라고. 오늘부터 사냥의 종소리가 울리는 차례라고 말입니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묻은 저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늦가을의 거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양옆에 은행나무가 제 본래의 색을 한껏 토해내고 있었고 가로수 아래에는 얼굴을 숙인 채 양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걸어가시는 어르신 몇 분이 보였습니다. 저 평범하고도 담담한 풍경이 오늘의 저에게는 오히려 아득한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는 북촌의 좁은 골목 어귀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었던 곳. 고 정태섭 박사님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셨던 오래된 한옥이 자리한 골목 끝자락이었습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도락 위로 마른 감나무 잎이 두어 장 살포시 내려앉는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아버지 정태섭 박사님은 제가 생애 첫 번째 기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정으로 강원도 산골의 작은 고아원에 맡겨졌고 10여 년을 그곳에서 또래 아이들과 나란히 겨울을 났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고아원으로 의료봉사를 오셨던 아버지께서 어느 추운 저녁 직접 저의 팔뚝 상처를 봉합해 주셨고 그 길고 가느다란 손끝의 온기가 제 생애 처음 느껴본 보호받는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저를 정식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의과대학 학비, 기숙사비, 그리고 해외 연수 비용까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한 소녀에게 한 사람의 어른이 건넬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그분은 묵묵히 열어주셨습니다.
남편 윤태경 이사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제가 흉부외과 전공의 과정을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외아들과 저를 조심스럽게 소개해 주시며 강요는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서로 잘 맞는다면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제가 이 집안 안에서 외롭지 않게 살아가 주기를 바라신다는 마음만 조용히 내비치셨습니다. 태경 씨는 그 무렵만 해도 지금의 차가운 이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으나 눈빛이 맑았고 제 손을 잡아주실 때마다 손가락 끝이 수줍게 떨리곤 하셨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꼭 23 밤이 지나던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회진을 위해 병원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저에게 낯선 번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자택 서재에서 의식을 잃으셨다는 짧고 건조한 통보. 저는 그 순간의 공기를 지금까지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청진기의 금속 부분이 제 쇄골 위에 닿아 있던 그 서늘한 말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숨을 멈추신 상태셨고 그 옆에는 어머님 황금순 명예희 사장님께서 놀랄 만큼 정돈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 비치지 않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님께서는 재단 법무팀 팀장님을 자택 거실로 직접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작성해 두셨다는 기부약정서 한 장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 그 문서에 따라 한결재단의 지분 전부와 병원 소유권 일체가 어머님과 아드님 두 분의 이름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아버지께서 사비와 본인 명의의 토지를 털어 세우셨던 공익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 한 장 앞에서 저는 어떤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되어 시부의 유산에 함부로 목소리를 내는 법이 아니라는 그 시대 어른들의 묵직한 규범이 제 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의 7년은 긴 겨울이었습니다. 고아 출신 주제에 라는 한마디가 거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언젠가 독서를 쏟아내시다 손에 들고 계시던 망치로 거실 느티나무 기둥에 대못 하나를 거칠게 박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깊고 검은 자국이 지금도 기둥 한가운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못자국을 메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저에게 방향을 일러줄 가장 정직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그 시절부터 이미 제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서류 접수를 이틀 앞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직 근무를 하루 마친 뒤에 고요한 식당 풍경. 식판 위에 놓인 미역국이 한참 동안 김을 올리지 않도록 식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놓기도 전에 누군가 제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병원 전산실 서민아 과장이었습니다. 저의 의과대학 2해 후배. 재학 시절 선배님 하며 유난히 저를 살갑게 따르던 동생 같은 친구였습니다. 몇 해 전 의사의 길을 접고 전산 분야로 전공을 바꿔 이 병원 정보기술팀에 자리를 잡은 뒤로 복도에서 마주쳐도 저에게만은 그저 가벼운 묵내만 남기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날따라 제 앞에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민아 과장은 아무 말 없이 품 안쪽에서 종이 한 장과 작은 검은색 USB 하나를 꺼내
식판 옆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종이에는 단 3문장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배님, 7년 동안 죄송했습니다. 이제 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서 과장은 제 눈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만 식탁 모서리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종이 가장자리를 매만지고 있었고 그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손바닥 위에 얹어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벼운 플라스틱 조각 하나의 무게가 그 순간만큼은 병원 전체를 통째로 올려놓은 저울 한쪽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당직실 좁은 소파 위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방대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7년간 한결재단 명예의 사장실에서 승인된 각종 자금 집행 내역, 병원 물품 구매 계약서의 이중날인 기록, 해외 법인으로 흘러들어간 수상한 컨설팅 비용,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버지 생전에 작성되었다는 그 기부약정서의 디지털 원본 스캔 파일까지. 스캔된 문서의 날인을 확대해 보는 순간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한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 인형이 제가 기억하는 그 윤곽과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회계 두께가, 모서리의 각도가, 결정적으로 한 글자의 끝이 아버지의 평소 스타일과 달랐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한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 서늘한 감각. 저는 노트북을 덮고 당직실 좁은 창가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초겨울의 마른 바람이 낙엽 몇 장을 쓸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 최재훈이라는 분께서 저에게 조용히 남겨두고 가신 명함이었습니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아버지 생전에 의과대학 제자였다 하시는 분. 그 명함의 뒷면에는 만년필로 직접 쓰신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때가 오면 저에게 꼭 연락 한 통 주십시오. 저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명함을 서랍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명함의 모서리는 손때로 약간 닳아 있었고 글자의 먹빛이 세월에 살짝 발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오래도록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누르려던 손끝이 잠시 허공에 멈추었습니다. 한번 누르면 되돌릴 수 없는 버튼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되돌리지 않아야 할 버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천천히 한번 들이마신 뒤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4번째 울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편에서 차분한 저음의 목소리 하나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단번에 느껴지는 아주 고요한 인사였습니다. 정문 계단 끝에서 보안 요원들의 손길에서 풀려난 저는 우선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었습니다. 양팔의 통증이 뒤늦게 찾아왔고 손목에는 거친 소나기의 자국이 희미하게 붉은 띠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람의 정신이 지금 가장 선명하게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방 가장 안쪽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잠금 해제하는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서미나 과장과 최재훈 변호사님 두 분과 마지막으로 조율을 마친 뒤 저는 휴대폰 바탕화면 가장 오른쪽 하단에 작은 아이콘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정 관리 앱의 모양이었으나 사실은 서 과장이 직접 저를 위해 만들어준 단순한 전송 버튼 하나였습니다. 그 버튼을 한번 누르면 지난 7년 동안 재단 서버 안쪽에 잠겨있던 일부 자료가 미리 지정된 6곳의 언론사 제보 창구로 동시에 발송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문에 비친 저 자신의 실루엣을 한 번 더 응시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졌고 가온깃은 삐뚤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지난 7년을 통틀어 가장 맑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검지 끝을 천천히 아이콘 위에 얹은 뒤 한 번 망설임 없이 두드렸습니다. 화면 위로 작은 진행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완료되었다는 짧은 알림이 뜨기까지 채 6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로비 내부의 대형 전광판이 치지직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한 차례 크게 깜빡였습니다. 병원 홍보 영상이 흐르던 화면이 알 수 없는 문자열로 뒤덮였고 이어서 노란색 배경 위로 시스템 이상 발생이라는 굵은 경고 문구가 느리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무과 창구 뒤편에서 직원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두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대기 중이시던 환자분들은 불안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서로의 얼굴을 살피셨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가 다급히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버실에 이상이 생겼다는 전산 담당자들의 급박한 고함이 벽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로비 상단 층계참에서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시던 어머님의 어깨가 잠시 흠칫하는 모습이 유리난간 너머로 보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고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전광판의 노란 경고 문구에 꽂혔습니다. 승강기의 도착 알림음이 띵 하고 울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그 엘리베이터에 곧바로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짧은 망설임이 두 분의 등 위에 그림자처럼 얹혔습니다. 저는 정문 계단 위에 그대로 서서 휴대폰을 조용히 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신호음은 두 번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최재훈 변호사님의 침착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건너왔습니다. 정 선생님 잘 끝내셨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시작이라는 두 글자에 묻어있던 7년의 무게가 그 짧은 발음을 따라 몸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준비해 두셨던 고발장과 수사 의뢰서 그리고 언론사별 맞춤 자료 배포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정확히 순차 실행되고 있다는 짧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아버지의 낡은 서재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책상 위에 만년필, 벽에 걸린 흑백 사진, 그리고 선반 위에 단정히 놓여있던 윤도 나침반 하나. 저는 눈을 떠 오후의 햇살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병원 건물 뒤로 길게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보도 블록 위에 섰습니다. 구두 앞코가 처음으로 단단한 땅을 디디는 감각. 그 감각은 오늘 아침 법원을 나서던 순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또렷하고 경쾌했습니다. 사냥의 종소리가 이제야 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소리는 사실 오늘 아침 법원 정문을 나서던 그 순간 이미 한 번 울렸고 방금 이 정문 앞에서 또 한 번 맑게 울렸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번의 종소리가 더 이어질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재훈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간 조용한 빌딩 12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짙은 감색 카펫이 깔린 복도가 길게 이어졌고 복도 끝에 놓인 어두운 호두나무 문 앞에서 변호사님이 직접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넥타이를 풀지 않은 정갈한 차림. 그러나 안경 너머의 눈빛에는 며칠간 잠을 줄여 오신 듯한 피로가 얇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커다란 서류 가방 2개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기도 전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한 장의 종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그날로부터 사흘 뒤 재단 법무팀이 공개했던 그 기부약 정서의 원본 스캔 파일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조용히 안경을 한번 고쳐 쓰시며 옆에 나란히 놓인 또 다른 문서 한 장을 제 앞으로 천천히 밀어주셨습니다. 같은 글꼴, 같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짜가 달랐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서명 필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쪽의 서명은 제가 어릴 적부터 눈에 익혀온 아버지의 길고 단단한 그 필체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반면 재단이 내놓았던 쪽의 서명은 회계 시작과 끝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필체를 오랜 시간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모사한 그러나 끝끝내 그 고유의 호흡만은 따라잡지 못한 누군가의 손끝이 남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7년 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꼭 일주일 전에 당신을 서재로 따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시고 품 안쪽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변호사님의 손에 조용히 쥐어주셨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께서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이 봉투 안의 모든 내용은 절대로 곧바로 공개하지 말아달라. 대신 저의 딸 하린이가 언젠가 스스로 당신을 찾아오는 날이 오면 그때 비로소 이 봉투를 함께 열어달라. 그 한마디를 남기셨다고 변호사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저는 입술 안쪽을 여러 차례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울컥하고 목 안쪽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눈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안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윤도였습니다. 한옥 서재 선반 위에 늘 정북을 가리킨 채 놓여있던 그 작은 나침반을 저는 오늘 아침 병원으로 출근하기 전일부러 가방 안쪽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님의 시선이 그 윤도 위에서 잠시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숨을 한번 내쉬신 뒤 낮은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박사님께서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문장은
단 하나였습니다. 라고. 때가 오면 제 딸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라는 11글자의 당부였다고. 변호사님의 손끝이 윤도의 테두리를 아주 짧게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 위의 문서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의 무게가 회의실 공기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광화문 사거리의 번잡한 소음이 아득하게 들려왔고 실내에는 다만 두 사람의 숨소리와 이따금 종이 한 장이 뒤집히는 바스락거림만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잠시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저는 짧게 그러나 분명한 발음으로 한 문장만 건넸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셨던 봉투, 지금 저와 함께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고개를 가볍게 숙여 긍정의 표시를 내보이시고는 캐비닛 가장 안쪽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붉은 테두리에 봉인용 스티커가 2개나 겹쳐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3글자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 할인에게. 제 손끝이 그 위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스티커의 한쪽 끝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 박자 숨을 죽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재훈 변호사님과 함께 봉인 봉투를 열어본 그 저녁, 저는 북촌 한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일부러 한 정류장전에서 세웠습니다. 발끝에 닿은 돌계단 하나하나가 오늘 밤 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저를 지탱하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 유언장 1장, 당신 생전에 공증을 받아두셨던 재단 지분 환수 관련 위임장 2장 가리고 10여 장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이었습니다. 모든 종이 위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필체는 제가 어릴 적부터 눈에 새기듯 익혀온 그 단단한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한결재단 본사 앞의 은행나무 가로수는 새벽 안개 속에서 아직 잠이 덜 깬 듯 고요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 인근의 언론사 몇 곳에서는 전날 밤 발송된 자료를 밤새 검증하느라 사무실 불이 켜진 채였다는 이야기를 저는 변호사님의 짧은 전화 한 통으로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을 기준으로 주요 조간 매체 6곳의 온라인 속보란에 거의 동시에 같은 헤드라인이 올라왔습니다. 한결재단 명예이사장 황모 씨, 수백억대 배임 및 횡령 혐의 내사 착수. 기사 본문에는 익명 제보자로부터 확보된 내부 자료가 토대가 되었다는 짧은 안내만이 간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너편 카페의 2층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병원 정문을 한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커피잔 위로 올라오는 얕은 김이 유리창에 부딪혀 흐릿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마침 출근길 직원분들이 서너씩 모여 수군거리며 걸어 들어가시는 모습이 보였고 로비 안쪽의 대형 전광판에는 어제까지 홍보 영상이 흐르던 자리에 뉴스 채널의 속보 자막이 낮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최재훈 변호사님께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움직이시지요. 답장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재단 본사로 향하고 있다는
짧은 보고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수사 의뢰를 접수하신 부서는 중앙지검의 금융조사부였고 담당 부장검사님께서는 이미 몇 주 전부터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가 계셨다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의 길 건너편으로 검은색 수사 차량 3대가 줄지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 로비 앞에서 멈춰선 차량 문이 동시에 열리고 수사관 여러분이 차례로 내리셨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익숙하게 드나들던 그 정문 회전 도어 안쪽으로 그분들이 성큼성큼 들어서셨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분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로비의 전광판 위에 띄워진 속보 자막이 거대한 금빛 초상화 바로 아래에서 느리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초상화 속의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당당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계셨지만 그 화려한 액자 가장자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얇고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천천히 광화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제 외투깃 안쪽으로 서늘하게 파고들었고 저는 그 서늘함을 단단히 껴입듯 옷깃을 여며 쥐었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북촌의 좁은 골목을 따라 굵은 엔진음 하나가 낮게 깔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청마루에 앉아 아버지의 유언장을 한 번 더 조용히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거칠게 밀어젖히는 소리가 났고 뒤이어 또각거리는 발걸음이 마당 돌계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황금순 명예희 사장님이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신발을 벗지 않으셨습니다. 대청마루 아래에 선 채 제 이름을 날카롭게 부르셨고 화장이 조금씩 번진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운데도 이마에는 얕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손에는 커다란 검은색 핸드백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손잡이를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얕게 한번 웃으시더니 저를 향해 가볍게 손끝을 흔드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진정 알고 있는 거냐는 물음. 이 재단이 내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증거는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으니 더 망신을 당하기 전에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회유. 말끝이 점점 더 빨라지셨고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대청마루 위로 성큼 올라서시더니 거실 중앙의 느티나무 기둥 앞으로 곧장 다가가셨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꺼내 드신 것은 놀랍게도 아주 낡은 망치 한 자루였습니다. 무엇을 하시려는가 싶은 제 짧은 의문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께서는 기둥 한가운데에 새롭게 굵은 대못 하나를 대고는 망치로 서너 번 거칠게 내리치셨습니다. 단단한 느티나무의 결이 갈라지는 소리가 방 안을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어머님의 어깨가 거칠게 들썩였고 망치를 쥐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새로 박힌 못바로 옆에는 7년 전 어머님께서 남기셨던 그 오래된 못자국이 여전히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두 자국이 나란히 한 기둥 위에 남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숨을 몰아쉬시며 저를 돌아보셨을 때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드는 것으로 저의 대답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한 문장만을 건넸습니다. 그 못자국 제가 평생 그대로 두겠습니다. 라는 말씀. 어머님께서 누구셨는지 잊지 않기 위하여 라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짧은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신 채로 저를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핸드백 안쪽으로 거칠게 다시 집어넣으시고는 발길을 돌려 마당 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직전 어머님께서는 한 번 뒤를 돌아보려 하셨으나 결국 끝까지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대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둥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두 개의 못자국 위로 손끝을 천천히 얹어 보았습니다. 나무의 거친 결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서늘한 밤바람이 열린 대청문 틈으로 불어들어왔고 처마 끝의 풍경이 댕그랑 하고 한번 맑게 울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녀가신 뒤 사흘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시각에 벨을 누를 사람은 택배 기사님 정도뿐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외투 하나를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문틈으로 비친 실루엣은 뜻밖에도 남편 윤태경 이사였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외투의 깃이 한쪽으로 삐뚤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 특유의 그늘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안쪽에서 그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았습니다. 태경 씨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떨리는 어조로 한 번만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청하였습니다. 어머니만은 부디 구해달라는 부탁. 재단 지분 절반을 저에게 곧바로 이전해 드릴 테니 부디 수사 진행을 조금만 늦추어 달라는 조건 제시. 제가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얼마든지 맞추어 드리겠다는 마지막 한마디까지. 그의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가늘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 안쪽에 이마를 잠시 기대었습니다. 결혼 초 태경 씨가 병원 옥상에서 저에게 처음으로 수줍게 꽃다발을 건네주시던 그 저녁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의 귀가 붉게 달아오르던 모습, 떨리던 손가락의 감각까지도 제 기억 안에는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 구석에서 아주 얕은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흔들림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그날 낮 저는 아버지의 서재 가장 깊은 서랍 안쪽을 오랜만에 정리하였습니다. 서랍 맨 아래에는 오래된 녹음기가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진료 기록을 구슬로 남기실 때 즐겨 사용하시던 구형기기, 그 안에 꽂혀 있던 작은 테이프 한 개를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직후 한 번 꺼내 본 뒤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그 테이프를 꺼내 녹음기에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작은 스피커 안에서 아버지의 낮고 잔잔한 숨소리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숨소리 끝에 이어진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어머님과 태경 씨 두 분이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아버지의 의식이 잠든 것으로 짐작하시고 병상 옆에서 서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각서 내용이 확실히 들어갔느냐는 어머님의 확인 질문. 어머니, 제가 모두 받아두었습니다. 라는 태경 씨의 대답. 아버지 성함 앞에 찍힌 날인 부분은 법무팀 쪽에서 알아서 처리해 드릴 것이라는 짧은 추가 보고까지. 저는 재생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같은 구간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두 분의 목소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한동안 서재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쪽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남은 망설임이 모두 씻겨 내려간 자리에 하나의 명료한 결심만이 또렷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재훈 변호사님께 휴대폰으로 단 한 줄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증거를 제출하시지요. 변호사님의 답장은 단 3글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3글자 뒤에 마침표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단정하게 닫아 다시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꺼낼 일은 한 번 더 수사기관의 서류 목록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공식적으로 본격화된 지 닷새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정문이 아닌 한결재단 본사 정문 앞 도로의 건너편 인도 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겨울의 초입으로 넘어가는 바람이 외투 자락을 세차게 흔들어댔고 저는 양손을 외투 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은 채 도로 건너편의 넓은 화강암 계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수사관 여러분이 본사 정문을 향해 성큼성큼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 황금순 명예이사장님께서 두 분의 수사관에게 양옆을 부축받듯 호송되어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평소 당당하게 정돈되어 있던 쪽 찐 머리가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입술선이 평소보다 훨씬 얇아 보였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기자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고 그 섬광이 어머님의 얼굴 위에서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고개를 돌려 저를 찾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번 수사 차량에 오르시기 직전에 잠시 정면을 응시하셨습니다. 그 시선이 마침 제가 서 있던 건너편 인도 쪽을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고 수사 차량은 금세 도로의 차량 행렬 속으로 섞여 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윤태경 이사는 금융조사부 사무실로 자진 출석하여 별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직에서는 당일 오후 자진 사임하는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신우이의 남편인 황현수 이사는 자금 세탁과 해외 차명 계좌 운영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정식 구속되셨다는 소식이 오후 늦게 변호사님의 짧은 전화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병원 건물 1층 로비에 오랜만에 발을 들였습니다. 정문 회전 도어를 밀고 들어서자 며칠 전까지도 저를 밀어내기 위해
양옆에서 팔을 잡았던 보안 요원분들께서 이번에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시며 저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네셨습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직원분들과 환자분들의 시선이 저를 따라왔지만 오늘의 시선은 며칠 전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 앞으로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흰 가운의 단추를 하나하나 천천히 풀었습니다. 가슴 쪽에 수놓인 재단 로고 위로 손끝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는 가운을 벗어 두 팔로 단정히 포개어 접은 뒤 안내 데스크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접수 담당 선생님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볍게 숙여 인사를 건넸을 뿐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은 오늘 이 순간부터 누군가의 며느리나 누군가의 아내라는 수식어로 저를 가두어 두던 지난 7년의 모든 날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전 도어를 밀고 다시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병원 정문 앞에 화단 위로 길게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의 거대한 그림자가 제 발밑에서 천천히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북촌 골목길의 방향을 향해 담담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촌 한옥의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에 다시 한 해의 붉은 열매가 실하게 매달렸습니다. 한결재단 병원 1층 로비 중앙 거대한 금빛 초상화가 걸려있던 바로 그 자리에는 이제 소박한 나무 현판 하나가 단정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결공익재단이라는 7글자. 검찰 수사의 결과 어머님께 기소된 혐의 일부가 유죄로 확정되었고 재단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공익 목적의 새로운 운영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로비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정장 차림의 VIP 손님 대신 주름진 손을 맞잡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과 아기를 업은 부모님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의 표정에서는 누군가를 경계하는 긴장감이 사라졌고 복도에 흐르는 소음은 더 이상 누군가를 감시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아닌 평범한 일상의 활기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병원을 떠난 뒤로 그곳에 다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촌 골목 가장 깊숙한 자리에 있는 이 오래된 한옥에서 매일 아침 해가 뜨는 시각에 맞추어 대청마루에 앉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서랍 안쪽에만 조용히 숨겨두었던 낡은 설계 도면함을 다시 꺼낸 것도 바로 이곳에서였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전 건축학과에 지망하고 싶다는 제 오래된 꿈을 아버지께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때 한참을 말없이 웃으시더니 의사가 되는 길을 먼저 걸어준다면 언제든 내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길을 다시 걸어도 좋다는 허락을 남겨두셨습니다. 지금 저의 손끝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는 하얀 도면 위에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공익진료소 하나가 한 줄 한 줄 천천히 선으로 그어지고 있습니다. 의사이자 건축가가 아닌 한 사람의 건축가로서 제가 가장 먼저 세워드리고 싶은 건물이었습니다. 의료의 혜택이 쉽게 닿지 않는 외진 지역에 어르신분들께서 편안히 찾아오실 수 있는 작고 따뜻한 공간.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설계 과제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에
자리한 느티나무 기둥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기둥 위에는 여전히 2개의 깊은 못자국이 나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2번에 걸쳐 남기신 그 상처들이었습니다. 저는 거친 나무결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쓸어 보았습니다. 이 자국은 앞으로도 메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약해서 남은 흔적이 아니라 제가 단단해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한 계절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기둥 옆 작은 선반 위에는 아버지의 낡은 윤도 하나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윤도의 표면에 얕게 내려앉은 먼지를 부드러운 헝겊으로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먼지를 벗은 바늘은 잠시 방향을 찾듯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한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며 차분히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북이었습니다. 저는 그 바늘의 끝을 한참 동안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당 쪽에서 서늘한 겨울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고 처마 끝에 작은 풍경이 다시 한번 댕그랑 울렸습니다. 맑고 짧은 그 소리가 정적하던 집안을 부드럽게 채워나갔습니다. 저는 도면함을 단정하게 닫은 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마당으로 난 작은 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밀고 나서자 북촌 골목 위로 겨울 오후에 맑고 투명한 햇살이 한결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여미며 한 걸음을 뗐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 앞에 제가 직접 쓴 단어 하나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아닌,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건축가 정아린이라는 이름. 저의 새로운 첫 번째 선이 오늘 이 길 위에서 가만히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끝자락에도 오늘 하루치의 맑고 단단한 햇살 한 조각이 꼭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